아이는 아마 우리 집안하고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너무 애석해하지 마라. 다 팔자 아니겠니? 시어머니 송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아했다. 방금 아이를 잃은 며느리 앞에서 내뱉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음성에는 습기한 점 없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서연은 침대 시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얀 천이 비명을 지르듯 구겨졌다. 아이가 떠나간 자리는 시리고 텅 비어 있는데 송 여사는 마치 다 타버린 연탄재를 치우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연아,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다만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유산했다는 소문 돌면 구 회장님 귀에 들어갈까 걱정이다. 당분간은 친정에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쉬거라. 서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꺼풀 너머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결코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눈물은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곧 사냥감이 된다는 것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송 여사가 나간 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뱃속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 도윤이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한 보약이라며 건네주었던 유리병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그 빈 병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문득 어제 오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지의 속삭임. 엄마, 진짜 그 약 때문이면 어떡해. 부당이 말한 대로 정말 애가 떨어지면. 쉿,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 다 우리 집안 대운을 위해서다. 그 애가 태어났으면 도윤이 앞길 막았을 거야. 당시에는 맞추기 운의 환청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의 머릿속에 그 목소리들이 선명한 칼날이 되어 박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남편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대신 소셜미디어 피드 위로 낯선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도윤의 팔목에 채워진 익숙한 시계, 그리고 그 팔을 다정하게 감싸 안은 가녀린 여자의 손. 장소는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힘없는 웃음이 번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고 이 가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었다. 서연은 병원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와 펜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직업은 사서였다. 흩어진 정보를 모으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서연은 메모지 맨 윗줄에 정갈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구도윤 가문의 범죄 및 배신 기록물 목록 1. 2024년 5월 14일 시어머니 송 여사의 약물 교체 정황 포착. 2. 같은 날 남편 구도윤의 외도 증거 확인. 그 시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부분을 손등으로 꾹 누른 뒤 다시 펜을 움직였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 기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모지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당신들이 죽인 건 제 아이만이 아니에요. 서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고귀한 집안의 이름. 제가 가장 처참하게 기록해드릴게요. 태어나는 길은 외로웠다.
남편 도윤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비서를 보냈고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았다. 진아는 홀로 택시를 타고 평창동 저택으로 향했다. 높게 솟은 대문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송 여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니? 몸조리나 더 하고 오지. 집안에 환자 냄새 풍기는 거 딱 질색인데. 송 여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았다. 진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전 같으면 서러움에 눈물이 났겠지만 지금은 그 냉소적인 목소리를 머릿속 기록부에 새겨넣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방에서 조용히 쉬겠습니다. 그래라. 그리고 민지한테는 별말 하지 마. 걔 곧 중요한 전시회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어두운 기운 옮으면 어떡하니? 진아는 대답 대신 짧은 목소리를 내고 2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의 방이 아닌 주방 구석의 약탕기실이었다. 진아는 평소 시어머니가 가문의 비방이라며 직접 챙기던 한약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매일 마셨던 보약 파우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진아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지퍼백을 꺼내 파우치 하나를 담았다. 그리고 쓰레기통 깊숙한 곳을 뒤져 어제 버려진 빈 약봉지들을 찾아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하니? 신의 민지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눈으로 진아를 보고 있었다. 아,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요. 물? 주방 아줌마 불러서 시키면 될 걸 왜 네가 직접 뒤져? 유산하더니 정신까지 나간 거야? 아니면 우리 집 물건이라도 훔치려고? 민주의 말은 가시가 돋아 있었다. 진아는 손에 든 지퍼백을 가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사서의 무표정을 유지했다. 미안해 아가씨. 약기운 때문인지 정신이 좀 없네.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올라가. 오빠 오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진아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았다. 서재 한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낡은 독서 노트를 펼쳤다. 2024년 5월 16일, 시어머니 송여사. 며느리의 유산을 집안의 악재로만 취급, 정신적 학대 지속. 신의 구민지, 유산한 올케에게 모욕적인 언사 및 도둑 취급. 증거물, 보약 파우치 샘플 및 빈봉투 확보. 성분 분석 필요. 밤늦게 남편 도윤이 돌아왔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진아의 안부를 묻는 대신 외투를 벗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진아 씨, 어머니한테 들었어. 몸 관리 못해서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놨다며. 이번 프로젝트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꼭 이래야 해? 진아는 침대에 누운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옷깃에서는 은은한 장미향수 냄새가 났다. 낮에 본 사진 속 그 여자의 향기일까? 도윤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으로 진아를 훑어보았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진아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됐어.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 대신 당분간은 어머니 눈에 띄지 마. 나도 집안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도윤은 샤워실로 들어갔다. 진아는 그가 벗어놓은 재킷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안주머니 안쪽, 고급 호텔의 발레 파킹 영수증이 만져졌다. 날짜는 그녀가 유산 수술을 받던 그날이었다.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을 촬영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기록은 힘이 세다. 그녀가 도서관에서 늘 하던 생각이었다. 이제 이 저택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고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수사관이자 기록자였다. 진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이들이 자신을 무식하고 착한 며느리로 믿고 있는 이 평화로운 착각을 가장 잔인한 순간에 깨트려 주겠노라고. 평창동 저택의 아침은 늘 정갈한 식탁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정갈한 밑에는 숨막히는 서열이 존재했다. 유산 후 일주일, 진아는 몸도 채 추스리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둘렀다. 주방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송 여사는 며느리가 차린 정성을 운운하며 진아를 식탁 앞으로 불러냈다. 국이 좀 짜구나. 네 정신머리가 나갔으니 간인들 제대로 맞겠니? 송 여사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도윤은 아내의 파리한 안색을 보면서도 못 본 채 신문을 넘겼다. 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됐다. 보는 것만으로도 얹히겠어. 너 당분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도윤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진아는 대답 대신 도윤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도윤은 미세하게 눈동자를 떨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어젯밤 호텔 영수증을 진아가 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이 여자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지라는 오만함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었다. 진아는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 잡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예전에 말씀하신 가문의 옛 서적들이랑 서류들 제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사서일도 쉬고 있는데 몸이라도 움직여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저택 지하에 있는 서고는 송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가문의 온갖 은밀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곳이었지만 지금 도윤에게 진아의 제안은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달래줄 소일거리처럼 들렸다. 어머니, 진아 씨 말대로 하게 해주는 게 어때요? 사서 출심이니까 정리 하나는 끝내주게 할 거 아닙니까? 서고가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저도 찾고 싶은 서류가 많았거든요. 송 여사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진아를 보았지만 이내 콧방귀를 꼈다. 그래, 네가 잘하는 게 책정리 말고 더 있겠니? 대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놔라. 중요한 서류들 건드리지 말고. 서고의 열쇠가 진아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그것은 이 지옥 같은 집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다. 지하 서고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향이 뒤섞여 있었다. 진아는 문을 잠그고 마스크를 썼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사람들은 사서가 단순히 책을 꽂는 사람인 줄 알지만 진짜 사서는 정보의 맥락을 읽는 사람이다. 진아는 가장 먼저 송 여사의 이름으로 된 가계부와 기부금 영수증 더미를 찾았다. 겉으로는 우아한 자전거였지만 장부의 뒷면에는 숫자들이 맞지 않는 구멍들이 가득했다. 찾았다. 한 복지재단으로 흘러간 거액의 돈이 다시 무기명 채권의 형태로 돌아온 기록. 송 여사의 비자금 세탁 경로였다. 진아는 서고 한 구석에 숨겨둔 초소형 스캐너를 꺼냈다. 사서용으로 쓰던 것이 이토록 유용할 줄은 몰랐다.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건속계약 및 아파트 증여계약서.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진아는 봉투를 꽉 쥐었다. 강유리, 남편의 내연녀이자 송 여사가 직접 낙점했다는 그 여자. 계약서에는 도윤이 강유리에게 증여한 오피스텔의 주소와 매달 지급되는 품위 유지비 명목의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계약 날짜였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온 가족이 축배를 들던 바로 그날이었다. 진아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녀는 계약서를 스캔하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 진아는 자신의 독서 노트를 펼쳐 새로운 목록을 추가했다. 2024년 5월 18일 송여사 55 복지재단을 통한 비자금 세탁 증거 확보. 구도연 내연녀 강유리에게 가산 증여 및 스폰서 계약 확인. 임신 발표 당일 체결. 특이사항. 이들은 나를 쓸모없는 정리도구로 생각하고 있음. 서고 밖에서 송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아 너 거기서 뭐하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진아는 재빨리 스캐너를 숨기고 태연하게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족보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족보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닦아내느라 늦었습니다. 이 집안의 역사가 참 깊네요.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진아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송 여사는 그 평온함 속에 감춰진 서늘한 칼날을 전혀 능치채지 못한 채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욕심은 기록보다 정직하다. 진아는 서고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계도를 다시 그렸다. 그 위에는 돈의 흐름이 핏줄처럼 얽혀 있었다. 시어머니 송 여사는 아들 도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다주는 권력과 재력을 사랑했다. 그리고 도윤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연녀라는 비상구를 찾은 것이었다. 진아는 거울 앞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유산 후 창백해진 얼굴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오늘은 송 여사의 심부름으로 백화점 VIP 라운지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진아 너 가서 명퉁관 이 실장 만나서 이 봉투 전해주고 와라. 내가 따로 주문한 게 있으니까. 송 여사가 내민 하얀 봉투.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 진아는 직감했다. 그 이름의 주인은 도윤의 내연녀 강유리였다. 송 여사는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며느리인 진아를 비웃듯 그녀를 심부름꾼으로 써서 내연녀의 선물을 챙기게 하는 잔인한 유의였다. 백화점 라운지.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진아는 한 여자를 마주했다. 화려한 트위드 자켓에 오만함이 깃든 눈빛. 강유리였다. 그녀는 진아를 보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아, 도윤 씨 아내분? 실물로 보니까 더 수수하시네요. 사사라고 하셨나? 책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유리는 진아가 내민 봉투를 가볍게 낚아채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노골적인 멸시였다. 예전의 진아라면 모욕감에 고개를 떨구었겠지만 지금의 진아는 오히려 유리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유리 씨, 도윤 씨가 선물한 오피스텔은 마음에 드시나요? 유리의 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어머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죠? 그 오피스텔 도윤 씨 명의가 아니라 사실 어머님 비자금으로 관리되는 법인 명의거든요. 어머님 기분 한번 틀어지면 유리 씨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아는 가방에서 서고에서 복사해온 서류 한 장을 슬쩍 보여주었다.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도윤 씨는 유리 씨를 사랑해서 그 집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유리 씨는 어머님이 키우는 강아지 울타리에 갇힌 거나 다름없어요. 도윤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은 어머님 비자금 장부를 채우는 도구일 뿐이니까. 진아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불안하면 도윤 씨한테 더 세게 요구하세요.
본인 명의로 확실하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어머님 몰래 말이에요. 그게 유리 씨가 살 길 아니겠어요?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아의 이간질에 자극받은 유리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을 것이고, 도윤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을 터였다. 식사 시간, 도윤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그는 송 여사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법인 소유 부동산들 말입니다. 관리하기 번거로우시면 이번 참에 제 명의로 몇 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세무조사 대비도 해야 하고요. 송 여사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도윤을 꿰뚫었다. 내 명의로? 아니면 그 계집의 명의로? 도윤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차를 따르던 진아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송 여사와 도윤 사이에 신뢰라는 얇은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진아는 자신의 독서 노트를 꺼내 기록을 업데이트했다. 2024년 5월 21일 제1단계 가해자들 간의 불신 조성 성공. 강유리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불안 증폭. 구도윤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발현. 송여사 아들의 반란을 직감하고 경계의 시작. 서로 물어뜯으세요. 당신들이 만든 그 견고한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도록. 진아는 차가워진 찻잔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대본을 쓰는 연출가였다. 송 여사의 의심은 독사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던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아를 불렀다. 그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진아, 너 지난번 백화점에서 그 애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니? 진아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장 무구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봉투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윤 씨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묻길래 어머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실수한 건가요? 송 여사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사실대로 말했다는 말이 오히려 송 여사의 뒤통수를 쳤다. 며느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무 멍청해서 비밀을 다 까발렸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멍청한 것. 그 입 조심하라고 했지. 나가봐라. 송 여사는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들 도윤이 갑자기 재산 명의를 운운한 것이 그 내연녀의 탐욕 때문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진아는 문을 닫고 나오며 입가에 맺히려는 미소를 눌렀다. 그날 밤 진아는 서재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도윤을 기다렸다. 도윤은 송 여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랑 또 다투신 거예요? 제가 서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도윤 씨 명의로 된 주식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법인 아래에 묶여 있고. 도윤이 흠칫하며 진아를 보았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서잖아요. 분류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인걸요. 도윤 씨, 이러다 나중에 어머님이 마음 바뀌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도윤 씨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보상받아야죠. 진아는 도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속삭였다. 어머님 눈 피해서 비자금 조금씩 빼돌리고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무서운 분이잖아요. 차라리 그 자산들 일부를 제 이름으로 옮겨두는 건 어때요? 저는 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으니 어머님도 의심 안 하실 거예요. 도윤 씨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돌려드릴게요.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장 믿음직한 창고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낡은 창고다.
도윤에게 진아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당신 정말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이도 이렇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서로뿐인데 제가 당신을 안 도우면 누굴 돕겠어요? 진아의 눈에 가짜 눈물이 고였다. 도윤은 그 눈물에 속아 진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진아 씨. 당신밖에 없어. 그날 이후 도윤은 송여사 몰래 비자금으로 사들였던 경기도 일대의 땅과 일부 차명 주식들을 진아의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사서 특유의 꼼꼼함으로 증여 서류를 검토했다. 그 안에는 도윤이 차마 말하지 못한 탈세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진아는 지하 서고로 내려가 자신의 독서 노트를 펼쳤다. 2024년 5월 25일 제2단계 자산의 실질적 탈취 및 증거 확보. 구도윤 자신의 비자금을 진아라는 안전한 금고에 넣었다고 착각 중. 확보 자산 경기도 용인 토지 시가 30억 상당. 비상장 주식 5%. 추가 성과 도윤의 탈세 및 횡령 증빙 자료 원본 확보. 진아는 서고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절반이다. 시어머니 송여사는 아들을 의심하고 아들 도윤은 어머니를 속이며 며느리에게 모든 패를 넘겨주고 있었다. 그때 서고 위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신우이 민지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봐. 오빠가 유리 언니한테 주기로 했던 아파트 계약이 취소됐대. 이거 올케가 중간에서 장난친 거 아니야? 진아는 노트를 품에 안고 서늘하게 웃었다. 이제야 반응이 오네. 진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지 묻은 앞치마를 털며 계단을 올라갔다. 지옥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오를 시간이었다. 평창동 저택의 평화는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강유리였다. 평소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에 가득 찬 눈으로 거실 한복판에 섰다. 구도윤, 나와! 당장 나오라고! 서재에 있던 도윤과 거실에 있던 송여사, 그리고 주방에 있던 진아까지 모두 거실로 모였다. 송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부채를 탁 접었다. 천박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비서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걸 안 치우고. 이런 거? 어머니, 저한테 아파트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증여 계약이 취소된 건데요? 도윤 씨, 당신이 시킨 거야? 유리의 악다구니에 도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송여사의 눈치와 유리의 기세 사이에서 비겁하게 입을 닫았다. 그때 진아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트레이에 따뜻한 차를 담아 거실로 들어왔다. 손님이 오셨는데 다들 서서 뭐 하세요? 유리 씨,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셔요. 날씨가 꽤 춥네요. 진아의 평온한 목소리에 거실의 열기가 잠시 주춤했다. 유리는 자신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진아를 쏘아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손님? 야, 박진아, 너 알고 있었지? 너랑 네 시어머니가 짠 거 아니냐고. 유리 씨, 진정하세요. 아파트 계약이 취소된 건 아마 명의 때문일 거예요. 도윤 씨가 그 집을 유리 씨가 아니라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진아의 말에 도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무슨 소리야, 진아 씨. 내가 언제... 어머, 여보. 지난번에 서류 정리할 때 그랬잖아요. 민지 아가씨 명품관 미결제 대금이랑 도박빚 갚아주느라 급하게 돈 융통해야 한다고. 진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눈을 깜빡이며 송여사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송여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민지의 사치와 도박은 송여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였다. 뭐? 민지 빚?
도윤이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오빠가 언제 내 빚을 갚아줬어? 난 그런 적 없어. 민지가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유리는 도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고 송 여사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졌다. 진아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서로를 의심하는 소리, 참 듣기 좋네. 진아는 소란스러운 거실을 뒤로하고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민지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이 진아는 민지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통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병원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던 자신의 보약에 섞여 있던 바로 그 독성 약물이었다. 진아는 약통 옆에 놓인 민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약을 바꿨다. 그 계집애가 우리 집 대운을 막는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오빠의 앞날이 더 중요하니까. 진아의 손끝이 떨렸다. 알고 있었지만 글로 마주한 진실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촬영했다. 다시 거실로 내려왔을 때 유리는 비서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었고 도윤은 송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진아는 깨진 찻잔 파편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다 가족끼리 잘해보려다 생긴 오해 아니겠어요? 진아는 송여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런데 어머님, 민지 아가씨가 약가방을 아직 안 치웠더라고요.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치워드려야 할까요? 송여사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됐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아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멍청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눈동자 속에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심연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진아는 송여사의 귀에 대고 한 번 더 속삭였다. 내일 아침까지 도윤 씨 명의로 된 회사 지분 10%. 제 이름으로 넘겨주세요. 그게 민지 아가씨를 지키는 값이에요. 진아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마쳤다. 2024년 5월 28일 제3단계 가해자의 약점 포착 및 실질적 권력 장악 확보 증거 민지의 범행 자백 일기 및 약물 실물 협상 결과 가문의 핵심 지분 요구 진아는 처음으로 저택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집안으로 서늘하지만 맑은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공평하게 평창동 저택을 비췄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송 여사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가가 움푹 패여 있었고 그녀 앞에는 서류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진아를 벌레 보듯 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지분 10% 양도서류다. 송 여사는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듯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진아는 단정한 흰 셔츠에 네이비 슬랙스를 입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사서 시절 희귀본의 낙장을 검수하던 그 꼼꼼한 손길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했고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도 깔끔하네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진아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놓고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윤은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정말로 지분을 넘긴 거예요? 그것도 진아 씨한테? 대체 왜?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송 여사의 고함에 도윤이 멈칫했다.
진아는 도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보, 당신도 출근 준비해야죠. 저도 오늘부터는 도서관이 아니라 당신 회사로 출근할 거거든요. 대주주로서 경영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경영 상황? 당신이 뭘 안다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죠. 아, 그리고 도윤 씨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경기도 땅들. 이미 제 이름으로 등기 끝난 거 잊지 않았죠? 당신이 직접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안전한 금고라고 믿고 넘겼던 재산들이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2시간 뒤, 구도윤이 상무로 있는 JS그룹 본사 건물. 로비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눈을 의심했다. 늘 구상무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걷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박진아 주주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를 맞이한 것은 송 여사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최 비서였다. 하지만 최 비서는 이미 진아가 미리 확보해둔 송 여사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보고 그녀의 편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사서는 기록을 찾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약점을 기록으로 묶어두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진아는 도윤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여보, 여기 장부들이 참 흥미롭네요. 특히 홀림 복지재단으로 나간 기부금들 말이에요. 영수증은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통이 크셨나 봐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기록을 바로잡는 거죠. 잘못된 위치에 꽂힌 책은 서가를 어지럽히니까요. 진아는 도윤의 책상 위에 사직서 한 장을 올려두었다. 이거 당신이 직접 써온 거예요? 아니, 제가 미리 작성해 온 거예요. 당신 발로 나갈지 아니면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끌려나갈지 선택해. 아, 물론 유리 씨랑 찍힌 그 다정한 사진들도 제가 이미 분류해뒀어요. 언론사에 기증하기 딱 좋게요.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이토록 무서운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유산수술을 받던 날 밤에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진아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능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록에는 아직 지워야 할 이름이 둘이나 더 남아있었다. 송 여사는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여자였다. 지분 10%를 뺏긴 분노보다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평생 자신의 발치에서 먼지처럼 살던 진아가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는 모욕감이었다. 송 여사는 마지막 반격을 결심했다. 그녀는 진아의 유일한 약점, 친정엄마를 떠올렸다. 진아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꽃집을 하며 홀로 진아를 키워낸 소박한 분이었다. 송 여사는 사람을 시켜 진아의 어머니를 서울로 불러올렸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호텔 중식당 룸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진아가 요즘 집안일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대접 좀 하려고 불렀습니다. 송 여사는 비단 수트를 차려입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진아의 어머니는 화려한 분위기에 기가 죽어 연신 손을 만지작거렸다. 아이고, 우리 진아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진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머니가 여기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송 여사는 진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승리감에 젖어 찻잔을 들었다. 어머, 진아 왔니?
사부인께 말씀드리고 있었단다. 네가 요즘 우리 집안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네 이름으로 땅도 좀 주고 주식도 좀 줬는데 사부인이 보기엔 어떠세요? 분수에 넘치는 복이라 나중에 탈이라도 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요. 은근한 협박이었다. 진아의 어머니가 탐욕스러운 딸을 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가는 고도의 심리전. 어머니는 당황하며 진아의 눈치를 보았다. 진아야,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시댁 재산을 왜... 진아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덮어잡았다. 그리고 속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루몽기를 얼려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어머님, 제 분수가 걱정되셨군요. 그런데 제 분수보다 더 걱정해야 할 건 법수 아닐까요? 진아는 가방에서 태블릿 PC 한 대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화면에는 송여사가 운영하는 재단의 회계장부와 민지가 약물을 구입했던 내역, 그리고 어젯밤 도윤이 감유리와 나눈 은밀한 통화 녹취록이 폴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어머님 친구분들인 청운의 사모님들이시죠? 옆방에서 다들 식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실수로 이 자료들을 그 방 대형 스크린에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송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진아는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뺏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이 제 아이의 목숨값으로 지불한 위로금이에요. 아주 정당한 기록이죠. 진아는 다시 송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님, 제 어머니를 건드린 건 큰 실수였어요. 덕분에 제가 망설이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울 용기가 생겼거든요.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제 어머니께. 그리고 제 죽은 아이에게. 네가 감히... 송여사가 부르르 떨며 물컵을 집어들려 하자 진아가 먼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물 뿌리는 건 드라마에서나 하세요. 현실은 훨씬 비참하니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5분 뒤에 당신은 평생 쌓아온 자성가 타이틀 대신 살인 공모자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나올 테니까. 룸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진아의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고 송여사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송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하네. 내가 실언을 했어. 그것은 송여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패배의 선언이었다. 진아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를 일으켰다. 가요, 엄마.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네. 식당을 빠져나온 진아는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 어머니가 탄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진아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송여사의 손목을 움켜쥐었던 자국이 하얗게 남아있었다. 진아는 자신의 독서 노트를 꺼내 붉은 선으로 한 이름을 그었다. 2024년 6월 2일 제4단계 사회적 처형의 서막. 송여사 마지막 카드 사용했으나 역풍. 심리적 무장해제 상태. 다음 타겟 구도윤과 강유리의 공적 파멸. 진아는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사선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책은 늘 뻔한 결말로 끝난다. 진아는 강유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정확히 분류해 두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가격표를 보고 움직이는 여자였다. 진아는 그 가격표를 닦아치게 하기로 했다. 진아는 강유리를 조용한 북카페로 불러냈다. 지난번 백화점에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유리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도윤의 연락이 뜸해지고 아파트 계약까지 어그러진 탓이었다. 유리 씨,
도윤 씨가 요즘 많이 힘들 거예요. 회사에서 횡령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아마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진아는 서류 몇 장을 유리 앞에 밀어넣었다. JS 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 사실은 진아가 최 비서와 짜고 만든 예비 보고서였다. 유리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횡령이라뇨? 도윤 씨가 그럴 리가. 도윤 씨가 유리 씨한테 준 선물들 다 회사 법인 자금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면 유리 씨가 받은 아파트, 차, 명품들 전부 몰수 대상이에요. 아니, 어쩌면 유리 씨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요.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진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도윤 씨는 지금 자기 혼자 살려고 유리 씨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리 씨한테 준 것들이 사실은 유리 씨가 협박해서 뜯어낸 거라고 진술할 계획이라더군요. 그 인간이 감히 나를? 탐욕스러운 자들의 동맹은 의심 한 자락에 쉽게 무너진다. 진아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도윤 씨의 비밀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가 있어요. 거기엔 도윤 씨가 비상용으로 챙겨둔 무기명 채권이랑 현금이 꽤 있을 거예요. 검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거라도 챙겨서 떠나세요. 그게 유리 씨가 살 길이에요. 아, 물론 도윤 씨의 횡령 증거가 담긴 장부도 거기 있을 테니 그걸 검찰에 먼저 제보하면 유리 씨는 협조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죠. 유리는 홀린 듯 USB를 낚아챘다. 진아는 멀어져가는 유리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비밀 금고에 든 것은 비상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도윤이 송여사 몰래 저질렀던 더 큰 비리들과 결정적으로 송여사가 유산 사건을 지시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 원본이 들어있었다. 진아는 유리를 도윤의 비리를 나르는 배달원으로 이용한 것이다. 다음 날 오후 JS그룹 본사 상무실. 도윤은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보고 자지러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뭘 했다고? 구도윤 씨,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유리 씨가 직접 제출한 장부와 증거물들이 있군요. 검사의 말에 도윤은 귀를 의심했다. 유리가 제보를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나가던 도윤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진아와 마주쳤다. 진아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잘못 고친 책은 결국 정리된다고. 박진아, 네가 유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의 절규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비밀 금고에서 돈을 챙겨 공항으로 도주하려던 강유리 역시 출국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서는 도윤의 장부뿐만 아니라 진아가 미리 심어둔 작물, 송여사의 사라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베개되었다. 진아는 텅 빈 도윤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도윤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독서 노트를 펼쳤다. 2024년 6월 5일 제5단계 자중질환을 통한 1타입이 구도윤, 내연녀의 배신으로 사회적 매장 및 구속. 강유리, 탐욕의 대가로 절도 및 횡령 공범 체포. 송여사, 자신의 신복, 도윤과 도구, 유리 등을 동시에 잃고 고립됨. 진아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지옥의 설계자 송여사였다. 평창동 저택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화려했던 거실에는 이제 서늘한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시어머니 송여사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아들은 구속되었고 집안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박진아,
감히 내 집안을 망쳐놔? 니까짓 게.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진아가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상례를 치르러 온 상주 같았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송여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님, 술이 너무 과하시네요.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가실 곳도 많은데. 입 닥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이미 변호사들 소집했어. 내 아들은 곧 나올 거고, 너는 정신 이상으로 요양원에 청하어 줄 테니까. 송 여사가 손을 휘두르자 거실 뒤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송 여사가 미리 매수해둔 사설 구급대원들과 의사였다. 그녀는 진아가 유산 후 우울증으로 망상을 겪고 있다며 강제 입원 절차를 밟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님, 이분들은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밖에는 이분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때 저택의 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송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치사. 어머님과 민지 아가씨가 제 보약에 넣었던 그 약물들. 국가수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무당과 나누셨던 앵마기 대화. 제가 서재에 숨겨둔 녹음기에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진아는 녹음기를 켰다. 송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애가 태어나면 도윤이 앞길 막아. 무조건 떼어내야 해.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살아. 송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송 여사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어머님은 체면을 위해 제 아이를 죽였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뺏기로 했어요. 바로 명예라는 이름의 껍데기요. 진아는 품 안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제는 만져볼 수 없는, 하지만 기록 속에 영원히 남은 자신의 아이였다. 어머님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이 집안. 내일 아침 뉴스에서 미신에 미쳐 며느리의 아이를 살해한 재벌가라는 제목으로 도배될 거예요. 어머님은 감옥에 가셔도 우아한 송 회장님으로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그저 자식을 죽인 광기 어린 노파로 기록되겠죠? 악! 박진아! 죽여버릴 거야! 송 여사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창동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진아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진아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자신의 독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정갈한 글씨를 적어 넣었다. 최종 기록 2024년 6월 10일 가해자 송여사 구민지 아동살해 공모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가해자 구도윤 횡령 및 배임으로 실형 선고 확실. 비고 모든 악의 순환이 종료됨. 이 책을 덮는다. 진아는 노트를 덮고 저택을 나왔다. 대문 밖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긴 겨울을 버텨낸 꽃이 마침내 터트리는 울음이었다. 사서 박진아의 기록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기록하기에 따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평창동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이제 진아의 발밑에는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원목 마룻바닥이 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숲속에 치유의 서재라는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진아는 창가에 앉아 갓 구운 빵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정리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그녀에게는 피 맺힌 투쟁 끝에 얻어낸 기적 같은 평화였다. 뉴스에서는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JS 그룹의 안주인이었던 송 여사는 구치소 안에서도 회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며 헛것을 본다고 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이름은 이제 미신과 살인 공모라는 주석이 달린 채 세간의 조롱거리로 남았다. 도요는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몇 번이고 진아를 찾아왔다. 하지만 진아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그의 구차한 사과 편지들은 읽지도 않은 채 파쇄기에 넣어졌다. 사서인 진아에게 가치가 없는 기록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당연했다. 민지는 수감 생활 중 정신적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강유리는 가석방 후 자취를 감췄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쓴 악행의 대본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셈이다. 관장님, 이 책은 어디에 둘까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에 진아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진아는 건네받은 책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서적이었다. 그 책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코너에 놓아주세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진아는 가방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독서 노트를 꺼냈다. 복수의 기록으로 가득 찼던 그 노트의 마지막 핀 페이지. 진아는 펜을 들어 그곳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날씨, 눈부시게 맑음. 특이사항, 더 이상 과거의 유령들에게 시달리지 않음. 내리, 내일의 행복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것. 엄마와 함께 웃을 것. 진아는 노트를 덮어 서재 가장 높은 곳에 꽂아두었다. 그것은 이제 복수의 무기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다. 도서관 문이 열리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봄바람이 진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진아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창백하고 위태롭던 사서 박진아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직접 써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작가였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침 햇살의 소중함을 안다. 진아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